네, 안녕하세요. 연준의 공격적인 정책 정상화에 지정학적 불안이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들의 실적 역시 높아진 비용으로 엇갈리면서요. 시장이 정말 갈피를 못 잡고 헤매고 있는 모습인데요. 월요일 나스닥은 무려 4.9%나 폭락한 다음에 뭐 엄청난 저점 매수세가 나타나면서 상승 반전하는 정말 믿지 못할 일도 벌어졌는데요. 금융 위기로 버블이 붕괴한 2008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바이 더 딥, 즉 저점 매수가 위력을 발휘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은요, 시장이 아직 10%나 더 추가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마이크 윌슨은 글로벌 투자은행이죠, 모건 스탠리의 최고 투자 책임자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주식 거래 분야 쪽에서는 세계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하는 투자은행인데요. 마이크 윌슨은 팬데믹 이전에는 롤링 베어 마켓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었던 대표적인 베어로 꼽히는 사람이었는데요. 반대로 또 시장의 투자 심리가 최악이었던 팬데믹 당시에는요, 불마켓이 온다고 또 주장하면서 대표적인 또 불로 인식이 됐었죠. 지금은 모건 스탠리의 올해 S&P 500 목표가가 월가 투자은행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요, 또 대표적으로 또 베어가 됐습니다. 사실 마이크 웰스는 작년 말부터 미드 사이클로의 전환으로 인해서 시장이 최소 10%에서 20% 정도의 하락장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게 현실화가 되고 있죠. 경제에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 경제가 침체되고 난 후에 정부가 각종 부양책을 쏟아부으면서 유동성의 힘으로 증시와 경제를 들어올리는 회복 사이클이죠. 그 다음에는 유동성이 자리를 잡고 이제 소비가 점점 살아나면서 경제 자체가 성장하는 확장하는 이제 익스펜션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과열되면은요, 물가도 오르고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부양책을 철회하고 이 기업들의 성장 역시 정점에서 둔화되는 둔화 사이클로 진입을 하는데요.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정부의 긴축이 가속화되고 이제 소비도 어, 완전히 둔화되면서 경제가 침체로 빠지는 이제 침체 사이클이 있습니다. 경제가 정점에서 내려오는 둔화 사이클을 가리키는 몇 가지 시그널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기업들의 이익이 점점 둔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당연히 국가 경제의 척도인 GDP의 둔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기업들의 이익이 낮아지고요. 소비 역시 뭐 둔화되기 때문이죠.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면서 물가는 오르기 시작합니다.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정부는 유동성을 철회를 하고 긴축을 시작하는 단계가 바로 둔화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해도 현재 상황과 상당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현재 미국 S&P 500 기업들의 어닝 성장률은요, 작년 약 60% 수준의 정점을 기록하고 올해부터는 둔화하기 시작을 해서 9%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비자들의 소비는요, 이미 지난 연말부터 둔화가 되기 시작했죠. 소매 판매 지수가 최대 소비 시즌이라고 할 수 있는 연말, 지난 11월부터 빠르게 둔화해서요, 12월에는 마이너스 1.9%를 기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GDP 역시 마찬가지죠. 이번 주 나온 IMF의 글로벌 GDP 전망에 따르면 미국의 성장은 작년 5.6%에 이를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는 4%로 하락하고요. 2023년에는 2.6%로 더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미국과 같은 거대 경제권이 4% 정도만 성장해도 이건 대단한 수치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뭐 어찌됐건 정점, 피크에서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이렇게 성장이 정점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피크아웃 징후가 확연히 나타나면서요. 이 마이크 윌슨의 미드 사이클로의 진입은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이제 초기 회복 사이클, 즉 회복에서 확장 사이클의 초기 사이클, 그러니까 성장이 둔화하기 시작하는 미드 사이클로의 전환 과정은요, 경제나 뭐 증시나 언제나 힘겨운 시기를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증시는 변동성이 커지고요. 기업 실적 역시 대부분 이제 전반적으로 올랐던 확장 시기보다 좀 더 들쑥날쑥하게 나타나게 되죠. 이미 4분기 실적 보고에서 이런 모습이 정말 확연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3분기까지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렸던 기업들은요, 작년 말부터 시작된 비용 상승 압력과 공급망의 부진에 허덕이면서요, 이 마진이 침해당하고 매출이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 잘 대응하는 기업, 그리고 못하는 기업으로 주가의 향방이 나뉘고 있죠. 문제는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연준의 긴축인데요. 그것도 아주 매파적인 정책 정상화죠. 이 블룸버그는요, 월가 투자은행인 에버콜 ISI 투자 전략가의 말을 인용을 해서 연준이 전례 없을 정도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해야만 했던 시기, 이런 시기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 버블이 붕괴될 때 평균 23.8%의 하락이 있었다고 내다봤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987년 블랙 먼데이부터 시작해서 98년 러시아 외환위기, 닷컴 버블, 뭐 금융위기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가깝게는 2018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펀드 매니저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중대한 변화가 생긴 거죠.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리서치에 따르면 최근 주요 펀드 매니저들의 포트폴리오에 경기 후반 사이클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의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거의 최고 수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2018년 1월하고 2011년 1월 그리고 2006년 4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경기 사이클 후반이라는 게 결국 둔화부터 침체까지 이어지는 사이클을 의미를 하겠죠. 이 시기는 물가가 막 오르고 성장이 둔화되면서요, 연준이 너무 과열되는 경제를 막기 위해서 금리도 함께 올리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매크로의 수혜를 받는 에너지나 파이낸셜, 원자재 섹터들이 이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게 되겠죠. 반대로 기술주나 헬스케어처럼 성장을 바라보는 부분은요, 상대적으로 좀 외면을 받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2006년 4월은요, 금융위기가 나타나기 바로 직전이죠. 경기는 정말 과열될 대로 과열돼서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도 거의 끝자락에 있던 시기입니다. 이후에 서프라임 사태로 시스템 위기가 나타나면서 증시가 뭐 고점에서 5, 60%가량 폭락을 하죠. 2018년 같은 경우는요, 역시 뭐 증시와 경제가 모두 상당히 과열됐던 시기죠. 이제 뭐 거의 폭주기관처럼 이렇게 쫙 오르던 시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안을 발표를 했죠. 이 감세안은 기업과 시장에 엄청난 유동성을 부여를 했죠. 그러면서 증시는 17년 말부터 무섭게 올랐던 시기인데요. 역시 2016년부터 연준은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고요. 2018년부터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증시는 2월부터 급락세를 보이죠. 이 두 케이스의 경우 모두 연준의 통화 정책이요, 긴축의 끝자락에 있던 시기였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조금 다르죠. 지금은 연준의 정책이 매파적으로 막 전환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바로 초기 사이클에서 미드 사이클로 전환이 막 시작되는 시기죠. 2011년은 그런 면에서 조금 주목할 만한데요. 2009년 연준의 통화 정책이 시장을 막 끌어올리면서 2010년에는요, 기업들의 순익 성장세가 무려 99%에 달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입니다. 경기 익스펜션 확장의 끝을 보죠. 하지만 경기가 너무 과열되면서 연준이 빠르게 양적 완화를 취소를 하고요, 두 번째 양적 긴축을 준비를 합니다. 이른바 QE2에 이어서 QT2가 시작되는 시기가 바로 2011년인데요. 기업 순이익은 정점에서 빠르게 둔화하고요, 연준은 긴축을 시작을 하죠. 미드 사이클로의 전환이 시작된 시기, 바로 지금과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당시 시장은요, S&P 500은 2011년 5월 고점을 기록한 후에 하락을 지속을 해서 10월에는 무려 21%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베어마켓에 진입하게 되는데요. 이때 미국 정부의 신용 등급이 강등되면서 더블 D 우려가 굉장히 강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도 이때 2009년 저점에서 산 기업들을 다 팔았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참 후회스럽죠. 존버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시장을 이렇게 미드 사이클로의 전환을 강한 변동성과 함께 맞이하고요, 시장과 경제가 휘청이면서 연준이 결국은 백기를 들고 3차 양적 완화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자, 마이크 윌슨은 작년 경기 순환주에 대한 버블이 너무 심각하게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건 결국 연준의 긴축과 성장 둔화가 충돌하면서 시장이 상당한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향후 3, 4주 내로 10%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의 예를 봐도요. 사실 이 미드 사이클로의 전환에 가능한 뭐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20% 수준의 베어 마켓을 의미하는 추가 하락장이 올지 뭐 여부는 아무도 알 수 없겠죠. 다만 모건 스탠리는 이미 작년에 시장의 하락세가 올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S&P 500의 목표가를 4,400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4,200을 찍고 4,300을 올라가고 있으니까 상당히 지금까지는 맞다고 볼 수 있죠. 월가 투자은행 중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함께 가장 낮은 목표가를 제시한 투자은행이었습니다. 뭐 어쨌든 상황은 쉽지 않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증시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지만 연준이 여기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긴축 정책을 가속화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여기 이제 필수 소비재하고 유틸리티 같은 경기 방어적인 성향을 지닌 투자를 2배로 늘리라고 조언을 하는데요.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있는 기술이나 성장주 그리고 경기 순환주에는 당분간 좀 얼씬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결국 마진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 마이크 윌슨이 올해 수요가 둔화하면서 비용 상승 압력과 함께 마진을 가장 큰 잠재적인 문제로 꼽았는데요. 당연히 마진을 잘 지키는 기업은 안전하겠죠.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없이 안전 마진이 확보된 저평가된 가치주 역시 안전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모두 올해 이미 방송된 전망하고 부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 자금의 흐름을 보면요, 이러한 성향을 아주 잘 할 수 있는데요. 올해 지금까지 가장 큰 자금 유입세가 나오고 있는 투자 상품은 바로 골드입니다. 이 블룸버그에 따르면요, 최근 세계 최대 골드 투자 상품이죠. GLD에 유입된 금액이 2004년 이후 최대라고 합니다. 주식도 떨어지고 채권도 떨어지고 지금 뭐 비트코인도 다 떨어지면서 안전자산인 금으로 자금들이 향하는 거죠. 물론 금은 이자 자체가 없는 자산이니만큼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에 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향방은 여전히 지금 많은 유동성이 과연 어디로 향할 것이냐에 달라지겠죠. 월가의 어떤 의견은 결국엔 장기적으로 현재 주식밖에 확실한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자산은 주식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식 강세론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이외에는 이제 주목할 만한 곳은요, 바로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머징에서도 ESG 규범을 준수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EMCR은 총자산 증가율이 이번 달에만 무려 61%에 달할 정도로 지금 다른 ETF 상품들과 비교해서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의 삼성을 비롯해서 알리바바나 TSMC 같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모두 있죠. 특히 이머징 ETF의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EEM과 비교해서도 굉장히 효율적인 익스펜스 레이쇼를 자랑하고 있는 만큼 좋은 투자 상품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또 미국 이외의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VEA 역시 자금이 지금 굉장히 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연준의 너무 매파적인 통화 정책이 미국에서 나타나면서 다른 선진 시장, 대표적으로는 유럽이 될 수 있겠죠.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연준과는 조금 더 비둘기파적인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이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작년 시장이 규제와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고요. 이제 다시 유동성을 완화하는 시그널을 보이면서 경기 초기의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다는 시그널 역시 중국으로 최근 외국계 자금이 모여드는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래는 알 수 없지만요. 지금은 정책부터 경제,
지정학적 요인까지 불확실한 요인들이 너무 많은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최악을 대비를 하되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그리고 또 반대로 최상의 기회를 바라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